안녕하십니까, 이정민입니다. 자, 상황 판단 유형 가이드 기본 이론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본적인 것들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언어 논리는 국어, 자료 해석은 수학, 상황 판단은 그 둘의 조합 간의 어떤 것, 이라는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게 되면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문제가 너무 새로워 라는 느낌 없이 기본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상황 판단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과목 명에서부터 알아채실 수가 있겠지만 상황을 판단하는 시험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기준이 필요하고 상황이 필요하겠죠. 기준에 근거해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기준은 지문이나 조건이고 상황은 따로 제시가 되는 상황에 대한 각 선지가 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기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상황 판단 과목이라는 걸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해서 상황 판단 유형은 기준을 빠르게 탐색하면 되는 유형과 상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면 되는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준 탐색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이정표 잡는 법을 알려드릴 거고, 그 이정표를 활용해서 문제 푸는 법이 기출 해설에서 담겨지게 되겠죠. 그리고 상황 구성을 하는 유형들은 상황 구성을 하는 절차와 그렇게 상황 구성을 하고 나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기준 탐색 유형이라고 하는 건 지문으로 제시되는 기준에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걸 저는 해당 상황인 해당 선지가 찾아 올라가질 수 있는 이정표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정표라고 하는 걸 법조문, 부합 문제, 계산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소위 퀴즈라고 부르는 상황 구성형 문제는 지금처럼 기준이 제시가 되어서 지문이 제시가 되어서 거기서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완성이 덜 된 상황을 조금 더 완성값에 가깝게 구성하고 그 구축 선지에서 묻고 있는 특정 상황이 구축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하는 문제가 퀴즈라고 많이 불리우는, 저는 상황 구성이라고 가리키는 유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준 탐색 유형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기준 탐색 문제의 취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상황으로 제시가 되는 선지 또는 이제 격자표 해가지고 이렇게 제시가 되는 고정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지문으로서의 조건으로서의 기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 탐색 유형은 법조문, 부합 문제, 계산 문제 모두 지문을 적용해서 확인하면 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이런 기준 탐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정표를 빠르게 체크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이정표가 나에게 정확한 도구들이 되어서 해당 선지가 맞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형식적인 기준 탐색으로서 법조문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법조문 잡는 법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부합 문제나 계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일반 지문을 잡는 과정이 같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4개 유형으로 구분을 했지만 2개 유형으로 압축해서 기준 탐색 그리고 이후에 다룰 상황 구성이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기준이라고 하는 건 사전을 예로 들어보면 각각의 단어가 되겠죠. 해서 사전을 보시면 앞에 굵은 글씨로 볼드체로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 안에 구체적인 설명들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여기 제시되는 이런 녀석들이 우리가 지문에서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될 거예요. 그게 이정표가 될 거고, 논문과 같은 글을 예로 들게 되면 각 단위별 목차가 되겠죠. 각 단위별 목차들이 나에게 기준이 될 거고,
이 기준마다 그에 해당되는 요 기준 내에서는 통일된 얘기들이 제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내용의 구분점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의 표현이 기준으로서의 표현이 직접 선지에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선지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디 있겠구나 라고 찾아갈 수 있는 도구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징이 되는 단어나 명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얘네들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지문 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하고 선지로 넘어왔는데, 선지에서는 그것과 비슷한 그거 근처엔 있지만 그것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 버리면 이 선지를 여러분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선지가 지문에서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도구가 일치하지 않아 버리면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해주기 위한 도구가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런 기준이 다른 텍스트들에서는, 사전이나 논문에선 저런 것들로 활용이 되지만 우리는 상황 판단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후에 표현될 이정표라고 하는 것들이 형식적인 기준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일단 형식적인 특징을 한번 보실게요. 법조문하고 부합지문, 일반 설명문하고는 같다. 그러니까 기준 탐색은 다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처리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법조문은 조, 항, 호, 목이라고 해서 각 항 내에 같은 내용 내에서의 세부적인 구분이죠. 같은 조 내에서는 같은 내용 안에서의 세부적인 구분이란 말이에요. 부합지문, 일반적인 설명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글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하나의 소재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다뤄야 되겠지만 하나의 문단이 그 안에서 같은 내용을 다뤄야 되고, 문단에서의 뉘앙스나 소재가 크게 바뀌게 되면 문단은 구분되어야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기 위한 기준도 이 기준 형식 구분점마다 세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이 법조문과 부합지문이 서로 다른 형식의 글이지만 사실 하나의 덩어리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글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잠시 후에 말씀드릴 얘기들이 어디에나 다 같이 통용이 된다라는 것까지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조문은 결국 조문이나 각 항이 이런 요소를 가지고 구성이 되죠. 요건 플러스 효과로 제시가 되는 게 기본적인 법조문이 갖는 문장의 구성 단위입니다. 요건이라고 하는 건 주어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과 종종 케이스가 함께 제시가 되죠. 여기서의 케이스는 뭐뭐 하면, 뭐뭐인 경우에 라고 제시가 되는 표현이고, 이렇게 된 것 플러스 뭐뭐 한다 또는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법적 효과로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누가 언제를 가리켜요. 육하원칙에서 누가 언제를 가리키는 표현이 요건에 놓이게 되고, 효과는 무엇을 어떻게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서술어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본문의 형태가 되겠고, 다만 예외적으로 라는 식에 대한 내용이 담겼을 때 단서가 지금처럼
요건과 특정 예외가 될 상황이 있겠죠. 예외가 될 요건과 그에 따른 효과로 부가가 됩니다. 단서는 독립될 수 없어요. 본문은 없을 수 없고 본문과 단서로 구분이 되고 단서가 있건 없건 본문은 요건과 효과로 구분이 됩니다. 문장으로 치면 다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일반 설명문으로 치면 주어와 서술어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장의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선지의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요건에 해당되는, 주어에 해당되는 내용이 전환되는지 또는 무엇인지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법조문의 기본적인 형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다고 한다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처음 듣는 단어니까 복잡할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장은 이 온점이 찍히는 것까지가 문장이지 않습니까? 이 문장은 요건과 효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요건은 주어 하나만 달랑 있기도 하고 주어 플러스 케이스로 구성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우리한테는 인식 단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법조문을 보면서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A가 B 하면 C 한다. 그러면 우리는 A가 B 하면 C 하는구나가 아니라 A가 B 하는 경우는 1항에서 다뤄지는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도구화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되었을 때 선지에서 A가 B 하면 D 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A가 B 하는 거 1항에서 다뤘는데 A가 B 하는 거 맞잖아. C 해야 되는데 왜 D 하지? 틀렸네. 라는 식에 대한 사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일반적인 설명문에서 다뤄지는 일반적인 지문을 다루고 있는 계산 문제에서도 전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법조문이나 일반 지문의 문장 단위를 이런 식으로 끊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지는 지문에서 이제 선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서술어로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시로 들어드렸죠. 주어와 케이스가 여러분이 도구화시키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논리 유형 가이드를 보신 분들이나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엮어드렸었죠. 지금 제가 이제 이 지문들에다가 계속 쓰는 표현은 설명문이에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전개된 지문이라고 하는 전제가 이제 법조문이기 때문에 붙는 건데 그런 얘기는 차치하고 설명문에서도 인과 메커니즘을 다룬 지문들은 마찬가지로 주어와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지문은 언어논리에서 일반적인 지문은 주어와 케이스가 그렇게 강하게 체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논설문에서 요구하는 건 그런 메커니즘별 흐름이 아니라 맥락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설명문, 그 중에서도 상황값을 요구를 하는 요건값을 요구를 하는 법조문이나 법조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부과가 되는 효과로서의 서술어는 내가 확인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게 있는지, 맞게 서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선지에서 맞게 제시가 되어서 찾아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제시가 안 되거나 잘못 제시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게 돼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흔들린다는 거예요. 서술어를 여러분이 기준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선지의 표현을 지문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게 기준이라고 하는 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야 올라가서 확인을 하죠. 근데 주어와 케이스는 흔들리지 않지만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문에서 활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틀린 거야 라고 보시면 되지만 서술어는 지문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고 잘못 표현되기도 해서 흔들려 버리면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어와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는 요건을 기준으로 삼아줘야 문제를 안정적으로 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예로 들어드린 거긴 하지만 이런 식의 법조문과 이런 선지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법조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평가 또는 검사 후 식품 등에서 유독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을 때 선지가 뭐 기역이든 니은이든 이렇게 되겠죠. 안전처장은 3분기 정기검사를 통해 K업체에서 수입한 식품에서 유독 물질이 검출된 경우 해당 업체의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맞니? 그리고 이것 조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조항이 있겠죠. 이런 선지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 두 개를 매칭시키게 되려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법조문에서 주어를 체크하고 그 주어의 케이스를 체크해 주시면 여기까지가 요건이에요. 그리고 넘어와서 선지 보실 때도 주어, 그 주어가 유독물질을 검출한 케이스에 해당되는구나. 일치하죠? 그럼 21조 2항을 통해 우리는 서술어가 맞게 제시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해당 식품 등의 수입을 금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야 선지는 영업을 정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따라서 잘못 제시가 되었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과 선지로서의 상황을 매칭시킬 텐데 지금까지는 법조문이든 부합지문이든 상황값이 선지로만 제시가 된 상황이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상황이 다른 글상자에 별도로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별도로 제시가 되면 상황이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여러분은 기준을 먼저 잡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해당이 되겠구나. 어떤 상황에 해당이 되겠구나. 따라서 해당 선지를 확인하면 되겠구나. 라고 사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보실 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숫자가 나오면 중요한 겁니까? 뭐 사람 이름이 나오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여기 제시되는 기준들이 적용이 될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위에서 어떤 기준이 걸려서 이 상황에서 발현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준을 먼저 보시고 이 상황에서 여기 어떤 상황, 어떤 기준 걸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네. 어떤 상황 걸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네 라는 식으로 기준을 먼저 보고 나서 상황에 적용을 시키고 그에 따른 효과까지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확보되는 고정 상황입니다. 기준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고정 상황을 뽑아내고 그에 따라 선지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선지를 확인하는데 1번 선지는 A가 나타난다. 그리고 의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서술이 되겠죠. 그리고 B가 찬성을 하면 의결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가정이 던져지기도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지의 형태는 1번, 2번처럼 고정 상황을 주는 선지로 구성이 되기도 하고 B가 찬성을 하면이라고 해서 추가 또는 원래는 반대했다고 상황값에 주어져 있었는데 B가 찬성을 하면이라고 해서 변동값을 주는 가정 상황에 대한 선지로 구성이 되기도 할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고정 상황은 우리 상황을 통해서 적용된 효과에 따른 고정 상황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가정, 추가 또는 변동된 상황은 이 고정 상황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변동되거나 추가되면 그걸 바꾼 걸 적용해서 그에 따른 효과를 다시 따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여러분이
고정 상황에 따른 선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변동된 상황값을 가진 선지를 추가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문제 푸는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추가 변동 상황이라고 하는 건 결국 누가 언제라고 하는 요건에서의 표현이 제시가 되겠죠. 그럼 그 표현을 주어진 기준으로서의 이정표에서 여기 해당되네. 그러니까 고정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네.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되겠네. 선지가 맞네, 틀리네 라고 하는 판단 단위들을 가져가 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게 되면 부합 지문에 와서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조문처럼 문단이 하나의 내용으로 구성이 될 거고 각 항처럼 문장은 하나의 소재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해당 설명은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이 되겠고 그건 각 항에서 보여줬던 요건과 효과와 같은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상황으로 제시되는 선지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이 될 거고 답으로서 참거짓을 확인해야 되는 건 서술어지만 그 참거짓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 올라가야 되는 지표로 쓰이는 기준은 주어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것들을 확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찾고 상황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적성평가로서의 실무형 문제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전 상황 판단이 그래서 굉장히 실무적인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따져보면 법조문은 여러분이 실무에서 직접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법조문을 외워서 처리하기보다는 찾아서 처리하는 게 실무에서 훨씬 더 필요한 능력이겠죠. 그런데 설명문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실무에서 볼 일이 있겠냐라고 생각해보면 딱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활용되는 건 실제로는 이런 매뉴얼이라는 거죠. 설명문이 아니라 매뉴얼인 거기 때문에 매뉴얼을 법조화시키거나 아니면 형식을 흐트러 놓은 설명문도 마찬가지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설명문을 매뉴얼 보듯이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실무에서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체계성이 굉장히 높은 친구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실무에서 매뉴얼을 통해서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매뉴얼은 설명문보다는 설명표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설 정의는 뭐야? 대설 경보는 어떤 걸로 나누는데 대설 주의보는 이런 걸 얘기해. 그래서 이럴 때 발령이 되지. 대설 경보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발령되는 걸 얘기해. 그리고 학생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돼. 등교 전과 등하교 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등교 전에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하고 그때도 등교가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등하교를 하게 됐을 때는 걸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식으로 누가 언제라고 하는 요건과 그에 따른 효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법조문도 그렇고 설명문도 그렇고 일반적인 실무 매뉴얼 내지는 설명문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기준점을 잡고 그에 따른 상황이 맞게 펼쳐지는 거냐 아니냐를 판단해 주시는 역량을 키우는 게 상황 판단에서 요구하는 기준 탐색 문제들을 처리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 지문을 가볍게 보면서 빠르게 답만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는 계산 문제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조문 제시가 되어서 계산 문제가 제시가 되건 아니면 지문 길게 제시가 되어서 계산 문제를 제시가 되건 기본적으로 기준에서 해당되는 요건에 따라 30원, 110원 이런 요소를 뽑아낼 거 아닙니까? 상황에서 A는 뭐 지금 법원에 송달해야 돼.
송달하니까 여기 요건에 충족되어서 30원 맞네. 30원. 근데 8건이야. 그러면은 240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요건에 대한 내용이 상황에서 뽑히면 거기에 해당되는 효과로서의 금액이나 뭐 액수나 숫자가 뽑히게 되는 거죠. 그걸 뽑아서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해서 계산 문제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내가 계산해야 될 요소를 기준에서 뽑아내야 돼요. 기준 탐색에 대한 얘기가 우선적으로 붙어주고 그 다음에 식을 형성해서 계산을 하든 아니면 비교를 하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계산과 비교가 구분될 수밖에 없죠. 선지에서 970원, 1210원, 1460원이라고 제시가 되는 특정 값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나는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될 거고, 그게 아니라 가장 많은 액수를 지불하는 게 A냐, B냐, C냐, D냐, 결국 크기 비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는 비교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그 전에 필요한 건 결국 식입니다. 식이 이쁘게 나열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식에 들어갈 요소를 어떻게 찾아주냐는 우리가 법조문이나 부합 지문에서 했던 기준 탐색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해서 여러분이 요소, 이정표를 빠르게 체크를 하고 넘어오셔서 상황에서 걸리는 요건에 따른 식을 도출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지장은 없겠습니다. 그걸 빠르게 찾을 수 있느냐 아니면 헤매냐, 요 부분에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헤매다 식 잘못 세우면 실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헤매진 않았는데 문제 푸는데 오래 걸렸다라고 하면 식은 세웠는데 문제 푸는데 오래 걸렸다라고 한다면 식을 세우는 게 빨랐는지, 그래서 계산이나 비교가 제대로 됐는지, 여기에서의 문제인 건지, 식을 세우는 게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식을 잘못 세웠는지, 뭐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이 효율성을 확보해야 되는 영역들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뭐만 하면 이제 다 지문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고 전제들을 많이 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영역은 지문을 보는 영역이고, 이 뒷부분은 어느 정도 연습하시면 다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법, 비교하는 법, 그런 것들은 이제 부가적으로 연습을 하시고 그 앞에서 기준 탐색하는 법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뭐 계산 실수는 하면 안 돼. 뭐 비교를 하면 비교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한 거고, 뭐 계산이나 이래 비교하는 과정에서도 자료 해석에서 말씀을 드린 영역들이나 아니면 이제 인수비교나 인수분해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묶어가지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계산해라 이런 얘기들은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가 계산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 구성형, 소위 퀴즈라고 많이 부르는 상황 구성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상황 구성형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지금 말씀드릴 것처럼 일반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얘기만 들어서는 모든 문제에 적용을 하기가 조금 많이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 가이드라인 수준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인 방향을,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를, 애티튜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다가 초점을 맞춰주시고 나머지는 문제풀이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황 구성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황 구성 문제는 지문에서 찾아서 확인하는 형태가 아니고 조건에서 어떤 상황을 구축을 시켜줘요. 그리고 선지에서는 A가 참여한다, 뭐 B가 합격한다 라는 식으로 구성된 상황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아까는 선지에서, 지문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내용이 맞나 틀리나를 봤고, 이번에는 완성되지 않았던 상황을 우리가 막 주어진 조건들을 막 조합해 나가면서 구축을 시킨 이후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는 걸 따지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황을 구성하는 영역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구성 문제는 상황 자체가 완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완성은 안 된 경우도 있고 아예 상황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서 백지에서 시작해야 되는 경우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조건을 통해서 직접 구성해야 되는 것들, 직접 구성하되 고정값이 어느 정도 생기는 경우에 당연히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이렇게 조건을 통해 상황을 구성하다 보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경우는 뭐 그냥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겠고, 그리고 미완성 상태로 줬지만 구축을 하다 보니까 아예 완성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 근데 미완성인 상태에서 줘서 내가 구축을 했는데 그럼에도 완성이 안 되는 경우와 백지에서 줘서 구축을 해봤는데 완성이 안 되는 경우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끝이 완성되냐 안 되냐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상황 구성형 문제인데 완성이 안 되면 어쩌라는 거야. 일단 완성할 수 있는 구간까지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선지에서 그 상황을 구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라는 거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고정 상황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이미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1, 2, 3이라고 칩시다. K국, A국 이렇게 있을 때 알파, 베타, 감마, 가나, 다 이렇게 1, 2, 3위까지 다 구축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선지에서 알파는 1위야. 2번 3위는 3위에 다가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고정값의 고정 상황이 완성된 이후에는 확정값만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고정 상황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여기다가 여기 나가 될 수도 있고 다가 될 수도 있지. 그러면 다가 될 수도 있고 나가 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선지에서 줍니다. 나가 2위면 다는 3위다. 4번 다는 3위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3번 나가 2위라고? 그렇게 가정하면 다가 3위 맞지? 라는 식으로 선지에서 주고 있는 추가 또는 변동 상황을 그제서야 가정하고 그에 따른 상황이 구성 가능한지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나와 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는 3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 뭘 얼마나 잘 가정하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고정 상황만큼은 구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 상황조차 구축을 못 해버리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가정이 선지에 제시가 되더라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정 상황을 완벽하게 가정해라가 아니에요. 고정 상황까지만 해달라는 겁니다. 고정 상황까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가정하지 않고 주어진 것만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고정 상황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는 단정 값들이겠죠. 이를테면 알파는 1위야. 그럼 알파는 뭐 여기 존재하겠고, 가는 알파와 같은 순위고 A국이야 라고 얘기하면 가가 1위인데 A국이니까 가가 여기고 알파가 여기네. 이런 식에 대한 사고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단정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상황들은 여러분이 고정값을 구축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크기 비교나 순위 비교가 활용이 되겠죠. 나는 다보다 순위가 높아. 그러면 나는 3위일 수 없고 다는 2위일 수 없겠죠.
지금이야 1, 2, 3밖에 없으니까 나가 당연히 2위고 다가 3위겠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순위가 많다라고 한다면 나는 6위가 아니고 나는 5위가 아니고 다는 2위가 아니야 라는 식에 대한 조건을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부정값도 부정값으로 제시가 된 진술도 여러분이 부정값으로서 체크를 해줄 수 있을 때 고정 상황을 구성할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 구성형 문제에서 조건을 보실 때 단정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긍부정값을 모두 표기하는 거, 그리고 크기 또는 순위가 제시되어 있는 문장을 활용해서 단순히 나가 다보다 커가 아니라 나는 꼴찌가 될 수 없어, 다는 1등이 될 수 없어 라는 얘기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구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거네요. 다는 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에 대한 얘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뭐 나도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나가 뭐 다 이상이겠지만 아무튼 고정값을 구축하기 위한 조건들이 저런 종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고정 상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활용해야 되는 도구들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정 상황을 구성을 하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위는 뭐 알파다, 뭐 2번 뭐 알파가 1위가 아니라면 뭐 베타가 3위다 뭐 이런 식으로 선지가 고정값에 대한 얘기로 제시가 되어 있냐 아니면 추가 변동 상황에 대한 얘기가 제시가 되어 있냐 이런 얘기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영역들이 세팅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만 가정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서술어가 A2다라고 제시가 되냐 A일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냐에 따라서 반례가 존재하는지를 통해서 불가 여부를 따져주시면 되겠고 선례가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긍부정 가능성을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후 해설 강의에서 문제들을 확인해 나갈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연습을 해 주실 때 훨씬 더 체계적으로 문제를 안정적으로 푸실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안 되면 퀴즈 문제는 넘어가야 된다 아니면 퀴즈 문제는 연습해도 안 된다라는 식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꼭 지금 말씀드린 사고들이 베이스가 될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문제 푸실 때 문득문득 떠올려 보시면서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내가 맞게 적용한 건지를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모든 문제 예시 들어가면서 여러분께 익숙하게 만들어 드리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에 대한 사고를 좀 연습을 하고 기초적인 단계로 놓기 바랍니다. 그런 연습은 이제 차근차근 이루어질 테니까 그렇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황 판단 유형 가이드는 이것으로 마치고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